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만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긴 했습니다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부터 미래를 위한 해법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명예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우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지난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성사된 연금 개혁인데요. 먼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해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됩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는데요.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43%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적자 발생 시기와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춰지게 됐는데요. 적자 발생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고, 이 기금 고갈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보험료나 연금액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을 제가 직접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달이 13만 9,050원씩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8년 동안 7,500원씩 올라가 오는 2033년부터는 매달 20만 85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약 6만 원이 오르는 셈인데요. 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 원 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43%로 내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요.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는 월급 309만 원 가입자일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이 132만 9천 원으로 현행 123만 7천 원에서 9만 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급 개시 연령도 바뀝니까? 수급 개시 연령은 이번 법 개정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원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때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가 63세인데요. 2028년에 64세로 올라갔다가 2033년에 65세로 이제 연장이 되는데, 그건 이번 법 개정이 아닌 원래 1998년 법 개정에 따른 그 후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수 개혁안을 가지고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개혁을 가장한 개혁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가장 큰 어떤 근거가 되는 사항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 또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예를 들면 몇 년 더 연장했다.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2024년 5차 재정 추계에서는 70년대인 2093년에 그 평균 수명을 90세 또는 91세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도 개편은 50세인 연령층들이 안심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이제 분노감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이든 보험료를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축구 시합으로 치면 전반전, 전반까지는 이게 기금이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후반전, 전반에 가면 이게 부담이 더 늘어난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현재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586 세대들이 자기들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개편이다. 윤 의원님은 탐탁치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윤석명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번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해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 윤 박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구조개혁 논의가 앞으로 있고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불편하지만 바라본다면 이 개혁 자체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좋은 개혁이 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가 아마 그 지점이 핵심일 것 같으니 저희 평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저희가 궁금한 분들을 두 분께 여쭙고 하겠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청년들이 많이 내고 이걸 기성세대가 많이 받게 될 거다. 이런 건데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본질은 뭐냐면 9% 내고 40% 받아가는 거에 비해서 13% 내고 43% 받아가는 게 내는 돈 대비 조금 더 박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젊은 세대 분노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금 고갈이 불과 10년, 15년밖에 안 늘어나니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인구 구조상 아무리 봐도 다음 세대가 비현실적인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험료든 세금이든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구조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먼 훗날에 기금 고갈을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면 5년, 10년, 15년 늘어났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비판, 그러니까 2030 많이 내고 5060 많이 받아간다는 비판이 사실이겠죠. 이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도 역시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찬성 38%, 반대 41%, 모름, 응답 거절이 22%였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 인식차가 뚜렷했는데요. 30대에서도 반대가 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8세에서 29세 반대가 58%로 많았습니다. 네, 40대에선 찬성 41%와 반대 44%로 비슷했지만 50대와 60대는 반대보다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요. 청년층 입장에선 당장 내년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오르지만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이 지속된다 이게 아니고 고갈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2064년으로 늦춰진 건데 그럼 206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2064년 이후는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림을. 중요한 건 그 뒤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을 제대로 보여줘야 젊은 층들이 뭐 신뢰를 가지고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연금의 실체는 뭐냐면 2024년 기금이 소진된 그 해부터 적자가 굉장히 쌓이기 시작해서 지금 뭐 이번에 제도 개편을 했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가정을 적용해서 그런 거지만 스틸 1경 4천조 이상의 누적 적자, 부채가 쌓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부가방식 보험료 아니겠어요? 기금이 없으니까 세금이든 보험료를 걷어야만 연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79년에 부가방식 보험료가 한 해 39.2%로 치솟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월급 중에서 40%가량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내야 되고 그때 되면 노인 인구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탱하려고 그러면 소득세니 각종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을 넣었으니 당신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 필요 없다. 우리도 일본처럼 캐나다처럼 100년, 150년 뒤에 연금 받을 돈 그걸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일단 당장은 그게 없으면 2064년 이후부터는 세금에서 충당해서 주긴 준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암묵적인 합의죠. 그래서 앞에서 윤석명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인구 구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금 고갈이 돼도 고가가 있는 한 연금 받을 수 있다.
얼마라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 중인데 미국에서 받은 돈 가지고 연금을 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약속한 돈을 다 주느냐?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단적인 예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고 네. 그때 기존에 연금을 받고 계시던 그 나이 드신 공무원분들, 기수급자분들을 이 물가 상승률 인상분을 없애서 한 10% 깎았어요.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재정축에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21로 회복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39%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부가방식 비용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인구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지금 태어난 애들이 국민연금에 기여를 하려면 최소 18년이 걸리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경제활동은 30살은 돼야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2055년의 인구 구조는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 크레딧 제도라고 그래서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이 부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재원도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까? 네, 출산 크레딧의 경우는 현재 30%는 국고에서 그리고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군복무 크레딧은 전체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확대로 예상되는 비용이 이 현재보다 73조 52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 군복무 크레딧도 소요 재원이 24조 2,92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확대한 대로면 향후 67년간 약 9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건데요. 이 46조 원 가량은 세금으로, 51조 원 가량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기금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크레딧 이제 확장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소득 대체율이 1%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43이 실제로 크레딧을 더하면 한 43점 몇 이 정도 되는 거라 전체 큰 수치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닌데 생색 내는 건 이번 세대 정치인이 이 돈을 내는 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 보상을 주겠다. 좋은 가치죠. 선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우리 세대가 치르는 게 맞겠죠. 근데 기금에서 부담한다라는 건 다름 아닌 다음 세대가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더 정교하게 좀 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겁니까?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8개월 이상 자녀가 10명 되더라도 다 무한정으로 그 기간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교육비 등등으로 해서 아이들 많이 낳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들이 자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상식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이해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출산 장려용으로 후세대한테 부담 떠넘기면서 크레딧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소득 역진적이다. 출산 장려 정책은 연금 제도가 아닌 어떤 다른 사회 정책으로 우리가 좀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제가 1차부터 5차 재정 계산 모두 참여를 했고 재정안정방을 참여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되면서 하사관 월급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정도 되면 크레딧이 아닌 자기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쪽으로 우리도 제도를 좀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이 크레딧 확대는 예전에 병장 월급 30만 원, 40만 원 이럴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 모든 제도를 거기에 좀 맞춰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병장 월급이 20-30만 원대하고 200만 원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출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애 셋이라고 그러면 오 부자네 이래요. 네, 그럼요. 그럼 다 출산하는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아이도 더 낳고 이래서 그쪽으로 그럼 돈이 들어가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예,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애 셋인 친구들을 보면 딱히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크레딧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애한테 너 어머니가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 대체율이 1%가 늘어났으니 너가 나중에 어른 돼서 갚아라 라고 하는 거랑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금 고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조금은 쉽게
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며 그리고 이게 정말 작게 보면 연금 제도,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어떤 이념적 지향점에 따라서 크레딧을 더한다 안 한다라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김우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도 기금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시민분들께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 그대로 고갈 시기를 늦춘 거지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세대한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청년들은 저출산이나 취업난 그리고 뭐 집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 그래도 부담이 많은데 나중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는 거는 당연히 부담이 더 청년 세대에게 가중시키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혁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가 있지만 점점 초고령 사회가 된 입장에서 본다면 젊은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어쩌면 큰 부담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은 젊은이들이니까 그들이 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청년들한테 부담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것에 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나마 나라의 경제를 좀 되살리거나 기존의 연금 체제를 유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청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그 연금 개혁을 담당하는 쪽이 좀 중장년층이 위주다 보니까 좀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진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대 간 형평성이 맞춰진 연금 개혁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셨는데 이 의견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연금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 굉장히 큰 개혁을 했다고 굉장히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분노감을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연금 제도를 책임지고 짊어가야 될 청년 세대 입장들은 의사결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전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처한 현황이 어떤지, 이 제도를 제대로 안 고치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터놓고 국민적 중지를 좀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만큼 세대 간의 어떤 찬성 반대 차이가 극심했던 의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세대 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작게 보면 국민연금,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의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윤석영 박사님과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의 연금 개혁의 논의는 약간 전문가들, 약간 정치인분들이 좀 알아서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봐요. 구조개혁. 이제 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OECD 영국에 70%가 도입했다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정치권의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권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제도 개편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금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출생률, 평균 수명,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요인들이 우리 연금제도와 잘 조화롭지 못해서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매년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급자 포함해서 가입자들이 고통 분담을 하면서 자동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고쳐주는 제도가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네. 이 제도를 가장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합의를 못한 겁니다.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 삭감 장치라 그래서 이거는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서 총액 연금 지급액은 똑같이 지급하지만 매년 받는 연금액은 그만큼 삭감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라는 게 1년에 1년, 2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0점 몇 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근로기간을 더 늘려서 일을 더하게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월급도 더 받고 퇴직금도 더 받고 또 가입자 감소 추이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조개혁의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국민연금은 OECD 연국 중에서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소득별의 연금으로 바꿔주면 중간 이상 소득계층들은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중간 이하 소득계층들은 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소득별의 연금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분들한테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지금 1,000만 명인데 700만 명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세금을 기초요금을 줘요.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노인들한테 어려운 노인들한테 대상자를 줄여가면서 더 드린다 그러면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에 그럼 재정 안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알아보셨죠? 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32년가량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도입 시기를 늦출수록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앞당겨지는데요. 하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연금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된다는 단점 도 있어 도입에 대한 여야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자동 조정 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에 윤성명 박사님께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약간 메뉴 통일하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단일 기금 단일 제도기 때문에 9명이 짜장면 먹고 싶어도 1명이 난 짬뽕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 개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 조정 장치는 기존의 국가가 물가 인상률에 연동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좀 강제로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내면 통장 압류까지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약속한 거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은 구조개혁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오늘 우리 한 가지 합의한 사실은 뭐냐면 기금 고갈을 막아야 된다. 그럼 기금 고갈이 왜 일어나는지 봐야겠죠.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니 기금이 고갈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냈었어야지 소위 똔똔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가. 자, 근데 요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공적연금에서는 통상 그 모든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로 하나의 모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논의가 되었던 현재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 이 정도로 감안하면 보험료 1%당 소득 대체율 3.3%가 어떻게 보면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12%를 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금 고갈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43으로 올렸기 때문에 13% 보험료율은 개혁 이후에 뒷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앞세대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자. 그러면 보험료 15%를 내면 그 이후에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13에 43 요게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원가만큼 내고 그만큼 받아가는 구조인데 왜 기금 고갈이 되느냐? 미적립 부채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약속한 급여보다 현재 기금이 쌓여 있는 게 훨씬 적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1,200조 정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적립 부채는 더 늘었을 테니 만약에 1988년부터 원가만큼의 보험료를 걷었다면 현재 우리의 기금은 3,000조 원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43 개혁 이후에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이 얼추 균형을 찾았으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이 1,700조, 1,800조 되는 미적립 부채를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느냐라는 요 질문을 답을 해야겠죠.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첫 번째, 원금을 탕감하는 거겠죠. 읍소를 해서. 그게 윤석명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재정 투입을 이제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고 투입하자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 조정을 써도 현재 나온 안으로 보면 2088년에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대학교 막 들어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해서 2030년부터 GDP 1%씩을 국민연금 기금에 재정으로 투입을 해주면 이게 과거의 빚을 갚는 개념으로서 국가가 갚아주는 개념이고 그게 기금을 영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남는데요. GDP 1%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을 세금 걷어서 내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이제 기초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70% 노인들께 33만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작년에 24조 원이 나갔어요. GDP 정확히 1%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통상 우리가 젊은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가난하지 않으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평균 순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젊은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70%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썼던 기초연금 재정을 조금은 미래 세대에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70%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드리고 내년에 1961년생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이분들은 한 60% 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50% 이렇게 조금 줄여가다가 노후 빈곤층으로 줄이면 절반 정도 절감하는 건 쉽거든요.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에 태워준다면 조금은 더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이 4.16 개혁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네. 요거 운용에는 기금 운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죠. 네, 이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70년 동안 유지되면 재정 안정 상태로 보는데요. 이 4.16 개혁 시 11월 말 적립금 기준인 1,185조 원을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이 소득 대체율을 47%에서 48% 수준으로 올려도 100년 넘게 연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을 45%로 해도 적립금은 GDP의 200%가 넘게 계속 올라가고 이 소득 대체율을 50%로 잡아도 90년 동안 기금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왼쪽 그래프처럼 기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일 경우 앞 세대가 소득 대체율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미래 세대는 엄청난 규모의 기금 적립금을 물려받게 되는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어느 시점에는 오히려 보험료를 내리거나 국고 투입 비율을 다시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적 국고 투입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과거 정규직 근로자, 좋은 직장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의 젊은 층들은 자영업자가 절반 정도고 특고, 프리랜서 등 불안전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훨씬 직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세금을 투입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정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린 세계 3위의 연기금을 갖고 있어요. 지금 1200조로. 일본, 세계에서 1위의 연기금을 갖고 있는 일본은 보험료를 18.3%를 부담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32.4%밖에 부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도의 어떤 장기적인 안정성을 기한다는 그런 접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연금 많이 받게 해주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구조개혁,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젊은 층의 분노감을 대변할 청년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3명이나. 이분들이 우리 사회 양심 세력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밝히고 언론에 밝힌다 그러면 그 분노감이 연금 개혁의 동력이 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구조개혁 논의의 장은 연금 특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잘 돌아갈까라는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모드로 갈 거고 어느 분이 아마 당선이 되실 거고 그분이 낸 공약을 특위에서 그게 뭐든지 간에 요거를 반대하기도 뭐하고 또 따르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43 개혁은 이제 시작이어야만 하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벌었으니 또 앞으로 10년, 15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후과가 너무 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측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금특위가 좀 좋은 논의를 해주시기를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제도 운영에서 가장 아주 두려운 위험은 뭐냐면 political risk라는 겁니다. 정치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장 2, 3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우리가 연금 투자기금의 손실액이 20% 30%가 된다 그러면 당신들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영했기에 원금의 200조 300조를 20% 30%를 날리냐 이런 비판이 오는 순간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그려놓은 그런 시나리오는 한순간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서블한 시나리오를 갖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노르웨이 이런 나라 예를 든 건 뭐냐면 그들 나라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냥 받고 내는 돈에 균형을 맞춰놔서 그의 세대 간 전체적으로 통사적으로 봤을 때 특정 세대에 굉장히 가중될 그런 위험들을 최소화하면서 스무딩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근하는 연금제도 개편 방식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적인 어떤 연금주의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8년 동안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조금은 현실과는 벗어난 약간 이념적인 투쟁이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시기는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의제는 이제 이 미적립 부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명 박사님처럼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동 조정자 정치를 써도 좋고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제적 재정 투입을 해도 좋습니다. 두 의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우리는 하고 다음 의제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그냥 불편하니까 보지 않고 과거의 18년 동안의 논의를 반복하거나 혹은 그냥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10년, 15년 더 하자라는 논의가 된다면 결국은 이번 1343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고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현재 젊은 세대의 어떤 불안은 현실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신뢰와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